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주경철입니다. 대우재단에서는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연구 지원을 지난 40년 동안 해왔고 그 결과물로 출간된 대우학술총서가 벌써 684권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계에 정말로 지대한 공헌을 해온 아주 의미 깊은 연구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만 이 탁월한 연구 성과들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의 저자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설명을 듣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대우학술재단에서 만든 것이 Deep and Delight Talk, 의미도 있고 또 즐거운 그런 학술적인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저자로 손하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호모 파베르의 미래라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화두를 던진 그런 철학책을 쓰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철학자들은 어떤 분인가 굉장히 근엄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분 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굉장히 온건하고 그러세요. 뭐 이렇게 근엄하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이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이게 즐거운 건가? 아니면 그냥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나 책 봐야지 이러고 있는 건가? 철학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 먼저 요걸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뭐 철학 공부가 늘 즐거운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즐거우니까 계속 했겠죠. 이제 철학자들 중에 이제 근엄한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 근엄한 분들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고요. 저는 좀 즐거운 걸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 보통 형이상학이나 인식론 같이 좀 어려운 철학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감하는 게 너무 느려서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기술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기술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동시에 이제 철학이 묻는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 그런 분야라서 제가 이제 택했고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철학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답을 확실하게 찾아내지 못해도 그 질문 자체로 그래도 좀 질문만 잘해도 대우를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질문들도 있지만 그 물음에 이제 묻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질문이 저 500년, 1000년 전 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성찰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철학을 하고 계세요. 철학적으로 기술을 묻는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철학에서 기술을 문제를 삼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술이 사람한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람한테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사람한테 좋으냐, 좋지 않으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물음이 이제 철학에서 제기되는 이유는 이제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고 사실은 철학보다 먼저 기술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술이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삶을 너무 많이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바꾸게 되니까 그럼 이게 뭔가? 결국은 철학은 사람을 묻는 것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책을 보면 일단 그 앞에 중요한 철학자들의 주장들을 먼저 설명을 쭉 해 오셔서 최근의 철학자까지 이제 소개를 쭉 해주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의 중요한 그 주장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우선 그 앞부분에 고전적인 기술 철학 말하자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 그런 철학자들일 텐데, 네. 저희 이름은 들어본 하이데거라든지 네. 엘률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가
그리고 왜 이제 그리고 어떻게 기술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는가? 이걸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제 기술 철학이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 뭐 맨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에 그 논의를 시작했을 때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의 충격은 저는 핵폭탄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인간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핵폭탄이 터지면서 아, 이게 사람을 왕창 죽이고 힘들게 하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술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사람이 만든 게 맞지만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 변화가 과연 사람에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좀 경계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걸 바라본 거고 그래서 기술이 뭐 자율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비인간화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하이데거 같은 학자는 이제 기술의 본질은 뭐 닭다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했죠. 그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그 참 흥미로운 용어다. 약간 기이하기도 하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일 것 같은데 닭달 혹은 뭐 모라세운 예, 뭐 그랬던가요? 모라세운이라고.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닭달이라는 용어는 뭐 예컨대 학생들한테 왜 보고서 빨리 안 쓰니? 빨리 내라. 이렇게 닭달한다. 뭐 이런 용도로 그렇죠. 쓰지. 이게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것 같은데 하이데거가 어떤 의미로 이 용어를 썼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닭다리라는 그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번역어에 대한 또 논문도 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한데 이제 게슈텔이라는 그 이제 독일어의 한국어 번역이죠. 번역인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범한 독일어를 막 이렇게 약간 뭐 어근 뭐 이렇게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원래 뜻은 뭐 틀, 받침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영어로 번역하면 인프레이밍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그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시대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이 있다. 존재자들 뭐 책상도 있고 뭐 저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한테 그게 드러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원시인들은 산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에 대해서 이제 좀 경배 뭐 한다든지 거기 예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서양 중세의 기독교의 시대가 되면은 산을 봤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산 자체에 대해서는 산을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을 만든 하나님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이 큰 산을 보면은 저기다 스키장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존재하는 것들을 다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이제 그 하이데거의 표현인데 부품으로 대상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닭다리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존재가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도록 닥달하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 사람마저도 그냥 대체 가능한 존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다가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을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뭐 아내고 할 텐데 그런 맥락은 다 필요 없고 너는 이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일을 잘 못하니까 너는 빼고 다른 사람 거기다 넣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워낙 그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가고 이러니까 이 철학자들의 성찰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급기야 포스트 휴먼 네.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데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 너머의 인간 뭐 이런 그렇죠.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철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요거에 대한 말씀도 좀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그거 한번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 다음에 또 인간이 온다.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진화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인간 종이 나온다. 이제 이런 걸 텐데 이건 이제 전적으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포스트 휴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간 몸의 일부가 기계와 이제 바뀌어 있다든지 좀 쉽게 말하면 뭐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네. 이제 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포스트 휴먼을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을 바꿔서 트랜스 휴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어떤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더 발달돼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간 포스트 휴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안 죽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그걸 생각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기술 발달에 너무 흥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영원히 산다면.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 죽는다면 이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철학적인 베이스로 들어가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네. 예. 근데 요거는 기술이 발달하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다 좀 부질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향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더니즘, 그러니까 휴머니즘,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감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고, 또 뭐 인간이 자유롭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나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해했던 인간이 인간 맞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우리는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인간만큼 똑똑한 기계가 나오면 우리는 동물이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혹은 우리는 무생물이랑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그 인간 이해를 재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좀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그 주장이 역시 그 이 책 제목 자체, 호모 파베르의 역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그 부분이,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제가 찾기로는 232쪽입니다만, 제가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라는 개념으로 기술의 문제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호모 파베르의 역설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인간이 인공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바로 그 능력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 또한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데, 그건 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왔고 해가지고 쭉 그래봤는데, 그렇게 만든 기술이 이제 반대로 우리 인간을 만든다. 이 역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이 질문도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고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게 왜 중요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은 또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란 말은 제가 그냥 이제 만들어 본 말입니다. 네, 이제 그 아이디어를 처음 얻은 거는 월터 옹이라는 이제 미디어 학자가 있는데, 월터 옹이에요. 옹이에요. 예. 옹 선생님. ONG입니다. 예. 미국 분인데 그 이름이 옹입니다. 이분이 이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글자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료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 발명 초기의 문헌들을 보면서
구술 문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분에 따르면 우리가 그때는 완전히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 생각하는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생각하는에 들어가는 그 생각은 사실 글자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걸 얘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좀 이렇게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술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없었으면 수학도 없고 철학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뭔가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글자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글자가 다시 사람을 거의 본성적으로 바꾸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실감을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의 역설이란 말은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뻔한 말인 거죠. 사람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그냥 기술을 만들어서 필요한데 쓰는 것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술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술 철학의 논의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시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손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책에 쓰인 용어 그대로를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한다면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그 기억에 의하면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간의 본성에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그냥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가 어떤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근데 혹시 이 자체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 발전을 이렇게 의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항상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선한 그 방식대로 갈까?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의 민주화 이게 과연 뜻대로 될까?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혹시 그 자체가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 목적이 이끄는 기술이나 뭐 기술 발전의 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이끈다는 것은 기술 발전이 그냥 어떤 펑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가자는 게 아니라 해보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론이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술 발전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뭐 다 모여가지고 투표해서 이거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가 아니라 그 담론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좀 말하자면 동의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당신은 전문가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은 기술의 문제인데 이 전문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원자력 기술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세상이 된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사회도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고 이게 찬성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좋은 세상에 대한 담론의 수준으로 가면 조금 기술 발전을 뭐 지금보다는 좀 어떻게 좀 더 인간 친화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실은 마일드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수학 이거 풀기도 바쁘고 사실 밤새면서 지금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이 기술이 내가 하는
개발하고 있는 이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합의가 가능할까 하는 이런 종류의 그걸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하고 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공학자들 자신이 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이 방송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공학자들의 역할이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요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기술 거버넌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사회로 지금 이야기가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책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학자들이 왜냐하면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사용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냥 공학자에 불과해. 앞으로 어떻게 쓸지는 당신들이 결정해.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가져왔고 우리는 우리 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저는 공학자들이 자신들이 갖게 된 파워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파워에 걸맞는 책임감을 이제 키워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제 호모 파벨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 기술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한 이유는 기술 철학에서는 공학자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기술하지 공학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저는 아니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바꾸거나 하려면 공학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철학자들끼리 기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학자에게 접근하고 공학자와 대화하고 공학자를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나아가서 공학자가 철학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저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라는 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공학자들의 태도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정부가 뭐 대학 만들고 연구소 만든 다음에 공학자들 데리고 교육시켜서 돈 많이 주고 열심히 개발해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개발할 때는 선진국이 저 앞에 가는데 빨리 쫓아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1등이 달려갈 때 2등은 1등의 뒷공무니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면 돼요. 속도가 중요하지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꽤 발달을 해서 이제 상당히 선두에 서게 되면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광활한 대지가 펼쳐 있는데 거기서 방향을 결정을 하면 뒷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거버넌스도 훨씬 더 지금까지보다 더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공학자들도 지금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정해놓은 트랙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트랙을 만들면서 가는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또 그 거버넌스가 또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 과학기술이 이제 대형화되면서 국가나 대기업이 아니면은 사실은 큰 기술 개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 정부가 이제 막대한 세금을 어디론가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은 공학자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시민이 이제 낸 거고 또 그 기술이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니까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지 이거를 빨리 개발시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과거를 많이 들여다보게 되죠.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건 또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 1차 산업혁명 때에 증기기관 나오고 이러죠. 그때의 그 증기기관 보면은 2층 건물만 한데 정말 힘은 별 볼 일 없는데 이 중요한 게 방향 같아요. 한번 그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근육이 이제 기계화된 거죠. 그런데 요즘 거론하는 거는 이제 인간의 뇌가 이게 기계화돼서
그 200년 전에 그 형편없는 그 수준의 기계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4, 50년 지나면은 그 인공 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질 텐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면은 근육은 그런 기계에다 주고, 인간의 뇌는 또 인공지능에다 주고, 그 인공지능과 인공 그 기계가 결합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 저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그러면 뭐 하고 사는 건가? 그게 과연 축복일까?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계가 지적인 일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인간은 오히려 할 일이 없어지고 시간만 엄청나게 많고 할 일 없고 시간 엄청나게 많은 게 이게 교도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교도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철학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인간 대 기술, 기계와의 경쟁. 기계와의 경쟁. 예. 그다음에 뭐 더 이상 인간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책이 나오고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하면 사람의 어떤 노동이 지금은 뭐 전에는 육체적인 노동만 기계가 대신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노동까지 다 대신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르크스는 노동하는 게 사람의 본질이다. 노동이. 그랬는데 그때 그 노동이 막 삽질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게 노동이라는 것이 가지는 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그 노동의 의미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사실은 기술 개발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제가 기술 철학은 실천 철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아까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술 발전이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술 발전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도 모르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지? 라고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점점 사실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면 사람이 설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이 어떤 역할을 기술한테 무엇을 맡기고 무엇은 사람이 쥐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접근이 뭐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직업이 다 없어져. 근데 내 아이는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 아이는 무슨 과외를 시켜야 될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직업이 없어질 텐데 뭐 나와 내 자식만이라도 어떻게 살아남을까?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 기술 발전이. 그러면 인간답게 사는 게 뭐고 인간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술 발전을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거를 들고서 기업과 국가를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하고 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그 태도를 좀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이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결국 이제 그것의 최종적인 뭐 도달점이라 그럴까요? 이게 행복한 사회? 혹시 뭐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한번 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행복한 사회보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같은 말입니다만 저는 그냥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 했습니다. 세상. 근데 뭐 행복한 사회건 좋은 세상이건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림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다 다른데 그 그림을 놓고서 그 그림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난 저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제하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물을 때는 미래라는 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기획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뭔가 기계를 만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술 발전을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희한한 것이 꼭 일기예보 하는 것처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 우산을 준비하잖아요. 비가 안 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사람이 직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우산을 써야지? 뭐 컴퓨터 코딩을 배울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자연인 것처럼. 근데 사실 기술은 자연이 아니잖아요. 이 기술은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획해서 그 기술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내일 비 온대 우산 쓰자 우산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술이 어떻게 발전된대 우리 이렇게 준비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주 그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할 거리를 많이 얻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과학기술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손 교수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지금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다. 뭐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그런 화두로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해 오셨고 선생님 앞으로 그 이쪽 연관된 어떤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시겠죠? 그리고 네. 선생님뿐만 아니라 동학들, 뭐 후학들에게 좀 이런 거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하실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공학자 철학을 한번 공학 철학 혹은 공학자 철학을 공학 철학 혹은 공학자 철학. 예. 그래서 이제 기술 철학에 비해서 공학 활동 그 자체 혹은 공학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학자와 대화하고 공학자의 철학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기술의 문제에 그냥 코멘트하는 거 말고 그 인문학이나 사회학의 제 분야들이 기술의 문제를 그 어떤 주제로 끌어안고서 그 학문 활동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사회학, 법학, 심리학, 역사학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다 기술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인간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인문학의 모든 분야가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특별히 기술과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냥 사용자로서 그냥 기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학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같이 토론해 본 책이 손하철 선생님의 그 호모 파베르의 미래, 부제는 기술의 시대, 인간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거의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이제 출판사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이 책을 봤는데 첫 번째 독자로서 제가 이제 읽은 소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읽을만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철학책이라 그러면은 어렵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예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거를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도 정리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의 생각을 좀 해야 되는가를 아주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읽고 또 우리 토크 이 표제대로 딥하면서 딜라이트풀하게 깊으면서도 꽤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제 소설처럼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호모 파베르의 미래는 기술 철학 책입니다. 핵심 주제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간, 즉 호모 파베르가 동시에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개발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야 되고 그 고민의 과정에 공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철학자들과 일반인들은 기술의 문제에, 공학자들은 철학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장시간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